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듣는 이 시점에서 선거는 끝났겠네요. 저는 선거 전에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겠네요. 저는 되게 궁금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선거라는 것이 우리 사이에 5년에 한 번씩 지나가니까 이야기거리인 것은 분명하여서 누구 찍으셨어요? 투표권 가지신 분? 물어보면 좀 선거 끝나도 좀 그런 건가요? 글쎄요. 만약에 투표를 하셨다. 뭐 투표권 없더라도 마음속에 품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투표를 했다라는 건 뭘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설득당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설득한 겁니다. 도대체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결정되는가?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바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 이 아테네 학당의 아주 유명한 메인 주인공들이죠. 여기에서 하늘 빠 찌르는 사람은 이데아를 외쳤던 플라톤인 것이고 아래 빠 하고 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죠. 두 사람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들어본 말일 수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 설득의 첫 번째 요소는 로고스다. 우리 로고스하고는 이런 거 많죠. 로고스.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렇죠. 말이 논리가 있고 어떤 이성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사람이 설득되게 됩니다. 로고스. 첫 번째는 로고스가 설득력의 첫 번째 요인이다. 두 번째, 파토스다. 파토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파토스가 영어로 따지면 이제 패션이 패션. 옷 잘 입는 거 말고 열정.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열정,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것이 설득의 또 다른 요소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에토스예요. 에토스.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어디서 또 이렇게 듣지 못한 이런 뭔가 조금 교양 있어 보이는 용어들이죠. 에토스. 영어로는 ethics. 윤리적인. 요번 대선에서 많이 이제 강조됐죠. 품성, 도덕, 윤리적인 뭐 이런 뜻이 에토스입니다. 자, 세 가지 요소가 설득의 3요소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셋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말했을까요? 혹 여러분이 투표를 했거나 투표를 한다라고 가정할 적에 여러분은 어떤 요소가 그 사람에게 설득당하는, 그 사람을 선택에 이끌게 되는 요소일까요? 굳이 선거 아니더라도 친구를 보시면 돼요. 친구. 여러분 친구가 로고스, 머리가 좋고 이성적이면 여러분 가까이 둡니까? 가까이 둘 수도 있지만 꼭 그것 때문은 아니죠. 그것 때문은 아닐 수 있어요. 패션, 막 열정적이고 막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친구가 열정적이어서 난 그 친구가 좋아. 그럴 수도 있지만 내 가까운 친구가 그것 때문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세 번째 에토스,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것. 이번 대선의 메인 키였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에토스를 말합니다. 에토스다, 에토스. 소위 말하면 인품. 삶을 대하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그것을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친구를 사귈 적에 에토스를 상당히 중시 여길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고3을 맞이하면서 로고스를 강조를 많이 해요. 머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지냐? 로고스. 근데 그거보다도 패션. 그렇죠. 내가 뭐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막 잠도 안 자고 열정을 발휘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공부라는 것은 로고스와 파토스,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듯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토스입니다. 에토스예요. 사람을 대하고 상대방을 대하고 내 앞에 나와 다른 것을 대하는 태도, 그거예요.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니 내가 그것을 익혀야겠구나. 친구를 대할 때
나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겸손히 그 친구를 배워야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일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내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방법,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공부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도 공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만 딱 보면 바로 보인다고요. 그 사람의 열정, 논리,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랜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신뢰가 갑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 승부를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요한 것 동아시아 1번 보고 있어요. 바로 이거죠. 자, 중국사로 먼저 봤어요. 다시 한번 떠올리면 중국에 두 개의 큰 강이 있으니 화북에는 황허강, 화남, 강남에는 창장강, 화북에서 시작된 양사오 동그라미 양양양 동그라미 양사오 토기, 그리고 나원거우 뭔가 곡선이 있는 나원거우 토기, 그리고 창장강 따뜻한 곳엔 돼지가 많이 사는구나, 바로 허무드 문화, 그리고 저 위에 랴오강 근방에 홍산 문화에 우리와 왠지 가까워 보이는 이 세 가지 다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용문이 옥기, 그리고 여신상의 얼굴, 그리고 저 토기 슝슝슝슝 동그라미 바로 그 토기가 홍산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예요. 자, 그렇고 홍산도 위에 동그라미 아래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일본에는 조먼토기, 세계사 때 많이 배웠었던 조먼토기죠. 조먼토기가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조먼토기 나오면 그냥 뭐 주는 문제죠. 조먼토기. 대표적인 조먼토기고, 조먼은 이제 새끼줄이라는 뜻이고, 여기 보면 새끼줄 문양처럼 얇게 실처럼 이렇게 뽑아서 뭔가 국수처럼 이렇게 만든 토기죠. 이거는 이제 용기, 토기 용기고, 토기 토우라 그러죠. 토기로 만든 인형,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돼요. 표정이 참 예쁘죠. 이 표정. 한 5천여 년 전에 일본인들이 새겼었던 저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페이스북에 문화재청이 돼 있는데, 문화재청에 이 캐릭터예요. 저거 뭐야? 그래서 제가 저걸 딱 보고 나서 뭐야, 저거 조본토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경주에서 발견된 토기가 아니고 신라토기예요. 신라토기. 그러니까 조금 더 후에 만들어진 토기인데, 이 옛사람들이 만들어 남겨놓은 그 표정이라는 것이 지금과 좀 사뭇 달라서 마주한 것 같죠. 과거와 마주한 어떤 느낌.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먼토기 봤어요. 자, 조먼토기는 일본. 그리고 그 표로 보면 한반도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빗살무늬 토기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에는 호아빈 문화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푸우엔 문화에 베트남이 여기죠. 여기. 베트남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변으로 길쭉하게 있는 나라인데 중국과 가까운 곳, 그러니까 베트남 북부 쪽에서 시작돼요. 북부 쪽에서 강도 존재하지만 대체로 중국의 문화를 받는 곳이 북부 쪽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영역은 대체로 정근대의 이 북부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예요. 푸우엔 문화에서는 요토기인데, 요토기가 뭐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돌림판. 여기 지금 돌림판을 사용해요. 돌림판은 이제 딱 토기 만들 적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조금 기술적 수준이 높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돌림판을 사용했다기보다는 여러분 뭐 미술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하나 층을 쌓아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돌림판을 조금 기술적으로 위에 있었던 거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톡이 다 시험에 한 번씩은 나왔던 톡이기 때문에 어느 문화다와 함께 연결 지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하나만 보면 요거는 이제 EBS 모의고사 문제인데, 다음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기원전 5000년경부터 시작된 문화로 1921년 스웨덴 안데르손이 황허강 중류라는 힌트 하나 나왔어요. 헌안선 유적을 처음 발견하였다. 이후 그 부근에서 유사한 유적들을 대거 발견했다. 출토 유물로 볼 때 조, 수수, 작물을 주로 재배하였다. 농경 시작했다는 말이죠. 개, 돼지, 양 등을 사육함을 알 수 있다. 돼지 키웠다고 해서 돼지 무늬가 반드시 나오면 안 돼요. 왜? 황허강이라면 돼지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 지금 돼지 무늬 허무드 문화가 없지만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선은 가려야 될 것. 지금 보기에서 보면 출토 유물로 봤을 적에 청동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이게 이제 청동기의 대표적인 이제 우리 고인돌이죠. 청동기 시대 거. 요거 잘 보세요. 이따 배우겠지만 요거 뾰족뾰족합니다. 토기로는 이렇게 뾰족하게 못 만들어요. 부서지니까. 청동입니다. 청동. 두 개는 지워지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것인데, 자 이제 눈에 좀 익죠? 요거 양사호, 황허, 중유. 저기 황허, 중유라면 답이 양사호 나왔네요. 요거는 뭡니까? 요거랑 요거는 다 홍산문화. 랴오강에 있었던 홍산문화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유물 딱 보면서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 무슨 문화다 요렇게 판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 문제는 조금 뭐 이렇게 빈도수가 높은가 양사호 같은 거 찍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문제를 냈냐? 요렇게 가리지 않고 다 유물 건드린다 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요. 주로 뭐 조문이라든지 요런 홍산문화 이쪽이 많이 나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진도 잘 나간다. 국가의 성립과 발전. 자, 이제는 소위 말하면 문명시기로 접어들었어요. 지난 시간이 이제 선사시대 중에서도 신석기를 봤다면 문명기가 시작되는 청동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청동기가 아까 신석기랑 섞여서 한 문제 처리돼요. 섞여서. 여기도 유물이 나오고 그 유물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판별하는 건데 앞서 말했죠. 1번은 청동기 시대냐 신석기 시대냐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신석기 중에 무엇 아니면 청동기 중에 무엇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청동기 시대는 지배층이 출현해서 지배층이 청동기를 가지고 장신구나 무기, 제사용 도구 등을 만들었다. 청동은 아무래도 좀 희귀하고 희소성이 있죠. 대중적이지 않은 철기처럼 이렇게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물러요. 금속이 좀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농기구로는 안 썼죠. 그래서 농기구로는 여전히 석기를 썼다. 농기구는 이제 철기 돼서야 철기 농기구 나오죠. 자, 사회적으로는 청동기 돼서야 이제 문명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출현하는데 농업 생산력이 이제 지극히 확대되어서 이제 잉여 생산물 모두가 다 먹고도 남는 것이 생긴다. 남는 것이 바로 잉여 생산물이죠. 자, 이 남는 것을 이제 사재기하죠. 쌓아둡니다. 창고에 쌓아둬요. 그게 바로 사유재산이죠. 자,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많이 쌓아둔 놈은 부자인 것이고 적게 쌓아놓거나 아니면 부족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부자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것을 또 뺏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죠. 빈부가 발생하고 그리고 부자는 지배층을 가난한 사람은 피지배층을 이루는 계급도 발생하고 그리고 서로 뺏고 뺏는 정복활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이 뺏은 놈이 더 뺏은 놈들을 지휘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소위 말하면 국가라는 시스템도 소위 말하면 문명이라는 시스템도 이때 청동기 때 돼서야 비로소 출현한다.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야 국가가 출현하죠. 우리 고조선이라는 나라 청동기에 시작됩니다. 동아시아 아니 전 세계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면 청동기 시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짚으면 잉여 생산물. 청동기 시대부터 잉여 생산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3,500년 전 잉여 생산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때부터 인류는 다 먹고도 남는 것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생산력의 발전이 있어서 이제는 잉여 생산물이 넘쳐나요. 여러분 많이 읽는 책 있죠?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넘쳐나는데 다 채우고도 내 배를 다 채우고 모든 사람이 다 채우고도 왜 우리는 여전히 곁에 굶주린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가? 문명이 이제껏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게 했다면 이제 문명은 대전환에 이제 우리 가진 것들을 좀 고루 나누면서 적어도 내가 굶주리지 않는다면 누군가 굶주리지 않게 하는 사회 쪽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인류가 이제 더 앞으로 가기 위한 과제가 될 것이고 그 과제를 여러분들과 남은 제 여생 함께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동기 문화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황하유역, 중국은 황하유역 쪽으로 아까 나왔네요. 황하가 아까 양사호 그리고
다운커 문화가 있다가 룽산으로 된다 그랬죠. 뭐 그러려니 아세요. 그러다가 거기 보면 얼리터우 문화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간혹 나와요. 얼리터우 문화가 하왕조로 추정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라는 하단에도 나오는데 중국 역사의 최초의 나라입니다. 최초의 나라. 사마천이라는 최고의 역사가가 사기에서 하나라가 있었다라고 써놨어요. 써놨다라는 말은 사마천이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마천도 많은 사료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라가 있다라고 문헌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문헌상으로는 하나라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라가 유적이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문헌상에만 존재하고 아직까지는 존재하는가라고 확정짓지는 못하는 나라입니다. 약간의 전설적인 나라 뭐 이런. 그런데 얼리터우 유적이 발견되면서 하나라 것이 이것이고 아마도 하나라는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입증하는 초기 과정에 있는 유적이에요. 여기 지금 얼리터우 유적의 그 궁궐을 복원한 겁니다. 상당히 뭐 초기 모습이라서 어설프기 짝이 없긴 하지만 그 당시로 뭐 최고의 그러한 건축물일 것이고 바로 여기에 아까 보기에서 나왔었던 청동술잔이 나온 거예요. 이 술잔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뾰족하죠? 이거 토기로 흙으로 못 뺐습니다. 이건 금속이에요, 금속. 그래서 얼리터우 유적의 청동술잔 좀 기억해 두세요.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라 다음에 이후에 중국 역사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상나라는 이제 입증된 나라죠. 기록도 나오고 유적도 있는 이 상나라. 상나라가 입증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갑골문이에요. 갑골문. 이후에 배울 겁니다. 근데 갑골문 말고도 유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발솥이다. 이 네발솥이죠. 솥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뭐 끓여 먹는 건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청동일 거 아닙니까? 청동은 이런 생활용기가 아니에요. 귀한 거라고. 귀한 거. 이건 제사용기로 추정됩니다. 뭔가 신성한 문양들이 있고. 근데 이제 제사용기로 된데 얘가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발이 4개죠. 3개짜리도 있어요. 4개는 4개가 떠받쳐서 결국은 이 하나가 되었죠. 용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를 만드는 각각이었지만 우리는 비록 각각이었지만 결국 하나가 되었어.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그래서 이 청동솥은 제사 용기이면서 동시에 왕권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왕권. 그래서 이때 시작해서 이후로도 중국 역사는 항상 솥을 이 4발솥이나 3발솥을 궁궐 가까이 둡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 4발솥 혹은 3발솥을 왕권의 상징으로 써요. 여러분 궁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정이라고 하는, 정이 이제 솥이라는 뜻이에요. 경복궁에도 있고 가까운 이 덕수궁에도 있어요. 가서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제사용기예요. 이 궁궐 위에 뚜껑이 지금 없는데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워서 향은 뭐예요? 연기가 쫙 산으로 올라가죠. 결국 하늘에 있는 신과 맞닿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동시에 강력한 왕권. 왜? 궁궐에만 있어요. 이거 자신의 집에다 만들어놨다가 이거 역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게 되는 바로 그 첫 번째 4발솥이 상나라 때 출현하더라. 이것도 역시 청동이에요. 이거 석기 아닙니다. 자, 몽골 지역으로 갈까요? 자, 몽골 지역은 청동무기, 기마도구. 몽골 지역이 초원지대죠. 청동과 기마. 얘네가 이제 금속기가 훨씬 더 많이 발견됩니다. 많이 발달돼요. 최초의 청동기를 만든 민족이 스키타예요. 유목민족이고 최초의 철기가 저쪽 소아시아 출의 히타이트입니다. 역시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 금속을 다루는 그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을 다루기 위해서는 말을 통제해야 돼요.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안장을 씌우고 그리고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발에다가 등자를 발에 딱 타고 올라가는 등자를 두고 이게 다 금속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 이게 다 것인데 몽골에서 또 역시 유목민족의 영향 속에서 그러한 금속 문명이 많이 발달돼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 나오는 사슴돌이에요. 사슴돌. 지금 시험에 나오는 그림들은 다 밑에 표기해놨어요. 사슴돌. 사슴돌은 돌이에요. 이렇게 돌 표지. 드넓은 몽골 초원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뭐 문양이 좀 있죠. 이걸 이제 탁본을 떠보면 여기 이제 사슴이에요. 사슴. 이게 사슴이고 사슴이 보이죠. 태양도 보이고 사슴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뭐 해석이 다양한데 아무래도 초원이다 보니까 구획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영역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구역의 하나의 표지석으로 우리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서울인가 경기도인가 애매한데 길 지나는데 해태가 안녕히 가세요. 여기까지가 서울이고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뭐 이렇게 표지하듯이 표지석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표지석에 자신의 토템, 자신을 섬기는 어떤 하늘이라든지 뭐 이런 동물의 토템을 좀 달아놓은 사슴돌이 많이 발견되더라. 그리고 이 사슴돌을 꽂아놨다라는 것은 영역을 확보했다라는 것이고 정보활동이 있었다라는 거고 뭔가 이러한 그 석기시대, 신석기 시대에 발생하지 않은 지배와 피지배의 어떠한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판성묘. 판성묘도 이제 묘예요. 묘가 이제 지배층 묘로서 지배자가 출현했다라는 우리나라 고인돌처럼 지배층에 출현했다는 청동기를 표현하는 거죠. 판석은 판자떼기 모양의 돌이에요. 판자떼기 모양의 돌로 만든 묘다.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원형 복구는 좀 덜 됐는데 이렇게 판자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봉분 흙으로 돌을 만들면 이 평야지대의 그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막 날라다니기 때문에 주로 돌을 이용해서 만들죠. 뭐 우리나라 고인돌과 상당한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판성묘. 그리고 돌무지. 돌무지 제사 유적은 우리나라 이제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 같은 경우 돌무지 무덤이죠. 돌로 이렇게 쌓는 거 다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주 지역, 한반도 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 고인돌, 민무늬 토기. 요거 뭡니까? 고조선이죠? 고조선. 대체로 북방 지역에 이 고인돌 지배층이 출현했다. 청동기, 비파형 동검. 이 두 가지가 대체로 겹치는 지역을 우리가 고조선의 영역이라 본다. 이렇게 하죠. 이 고조선 남쪽에는 비파형 동검이 있지만 또 이제 고인돌이 잘 발견이 안 되고 비파형 동검도 곧 있다 이제 세형 동검으로 바뀌어서 대체로 여기 영역을 고조선 영역으로 담지 않고 그것이 겹치는 부분. 자,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을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일본이 아까 조몬토기가 있었죠. 조몬토기가 있었고 한반도로부터 청동기와 철기가 한꺼번에 왔네요. 한꺼번에 오고 벼농사까지 한꺼번에 전파되어서 농경이 이제야 시작되었다. 자, 몇 가지 해석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기가 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청동기와 철기가 한꺼번에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벼농사도 시작되었는데 이 벼농사가 곧 농경이 시작되었다. 이 말은 조몬시대, 아까 신석기 시대에 조몬토기가 있었던 일본의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좀 특이하게도 청동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농경인 벼농사와 철기와 청동기가 다 어디로부터 왔냐? 한반도로부터 왔다. 물론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동남아시아로부터도 연결이 됐는데 대체로 한반도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축적되어서 일본 역사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야요이 문화가 BC 3세기에 출현하였다. 밑줄 치세요. BC 3세기 야요이 문화. 일본 역사의 시작이고 제가 시점은 좀 알아두세요라는 것은 알아두십시오. 알아두면 몸에 좋아요. 문제 풀 적에 의미가 있습니다. BC 3세기. 자, 여기죠. 한반도에서 여러분 이게 한반도에서 이제 이게 청동기 철기 벼농사가 전파됐다라는 건 기술이 뭐 이메일 보내듯이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청동기와 철기를 쓸 수 있고 그리고 벼농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건너왔다는 거예요. 일본에. 그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건너온 사람이잖아. 우리 바다 건너서 일본으로 온 사람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레인, 건널 도자 올레자, 건너서 온 사람 도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도레인들이 청동기, 철기, 벼농사 기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어찌 왔을까? 한반도에서 자, 여기가 이제 대마도에서 그리고 요 큐슈, 구주라고 하는데 큐슈죠. 큐슈에 닿아서 물론 큐슈 말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을 텐데 이쪽으로 가는 거는 큰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도 있고 여기 건너면 여기 또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못 가요. 가장 가깝고 작은 바다라는 것은 수심도 낮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반도에서 넘어오는 문물에 가는 길은 큐슈를 거쳐요. 큐슈를 거쳐서 큐슈 거쳐서 이제 더 확산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욜로도 갈 수 있고 욜로도 갈 수 있는데
요로 가는 것보다 일로 가는 게 낫죠. 왜? 여긴 큰 바다, 여긴 좁은 바다. 좁은 바다 안정적이죠. 여기가 이쪽 바다를 건너서 여기에 닿습니다. 여기에 닿아서 이제 확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게 이제 일종의 루트예요. 루트가 형성되면서 여 거점들 큐슈와 요 지점을 연결짓는 여기에서 발생한 문화를 우리가 BC 3세기의 야요이 문화다. 여기 나오죠.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벼농사와 금속기, 바로 청동기 철기가 한꺼번에 전파되어서 영향된 것입니다. 베트남, 이 이야기 뭐 마저 좀 하네요.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아까 구석기 때도 이 사람 기분 안 좋았는데, 뭐야? 야, 우리 그 청동기 문화 역사의 시작이 한반도로부터 비롯되다. 그게 말이 돼! 뭐 이러지. 말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중국에서 문물 받아들였던 거 부끄러워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항상 문물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중국에서 받았던 거 다시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교환이라는 차원, 상호작용이라는 걸로 봐야지, 너희가 뛰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일본 되게 그런 식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 그 이야기 좀 이따 하고 동탁 얘기 더 설명드릴게요. 야요이의 이제 동탁이에요. 동으로 만든 청동의 탁이라는 말은 방울이에요. 이제 청동 방울 이런 뜻이고, 여기에 이제 막 거북이, 새 뭐 이렇게 뭔가 주술적인 거, 사슴보다는 이렇게 바닷가, 섬나라 뭐 이렇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요게 이제 야요이 톡이고, 이게 조몬톡이고, 야요이 때도 토기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것들도 만들어집니다. 아까 얘기 좀 마저 해볼까요? 그래서 일본에 동탁도 좀,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야요이 문화예요. 일본 B3세기 야요이 문화. 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열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한반도에 영향받은 거 아니야. 우리가 야요이 문화를 열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은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기는 사람, 그 민족을 뜻해요. 토기가 곧 그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고, 이 빗살무늬 만들던 사람이 청동기 시대에 민무늬를 만든 게 아니고, 빗살무늬 만들던 사람이 살았는데, 민무늬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얘를 밀어낸 거예요. 아니면 얘네를 장악해서 민무늬로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는 곧 민족이에요. 그러면 조몬토기를 만들던 민족이 있었고, 야요이미를 만드는 민족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이게 역사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세계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걸 깨고 조몬토기를 만들던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야요이 토기를 만든 거야. 한반도 영향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바꾼 거지, 뭐 니네한테 영향받,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좀 논란이 되어서 그 논란을 나름대로 이제 하고 가다가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이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않는 책. 바로 고전이라는 것은 제목만 알고 한 번도 안 읽은 책이죠. 총균세. 여기에 가장 뒤에 보론에 나오는 이야기 좀 읽어보세요. 보론에 일본의 민족을 어디서 출현했는가, 여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조몬인들이 살았어요. 원래 본토인들. 그리고 야요이인들이 우리가 방금 배운 거죠. 야요이인들이 한반도에 건너와서 조몬인들을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야요이가 여기를 차지하면서 야요이 토기를 만들었고, 그럼 조몬인들은 어디 갔냐? 저쪽으로 쫓겨갔다라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곧 무슨 얘기냐? 한반도에 영향을 받았다. 일본 얘기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의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조몬인의 유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 추적합니다. 유전자 판단을 해요. 그리고 야요이의 유골도 나옵니다. 야요이의 유골도 유전 판단해요. 자, 그러면 둘이 유전자가 같으면 일본말이 맞는 거죠. 일본은 한반도에 영향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토기를 바꿔가면서 문명을 만든 겁니다. 만약 다르다면 왜 다른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야요이 계통, 한반도의 그 시대에 있었던 계통의 유골을 유전자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일본에 나오는 유골, 야요이 계통의 유골이 같다면 한반도에 영향받은 거죠. 결론은 아까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내린 결론처럼 조모닌하고 야요인의 유전자는 틀립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야요이 계통, 한반도인과 일본의 야요이 계통은 유전자가 같아요. 그 말인즉슨 한반도에서 와서 본토에 살고 있었던 조모닌을 몰아내고 여기 차지하고 조모닌들은 쫓겨간 거예요. 조모닌의 유전자가 여기 홋카이도죠. 홋카이도에 사는 아이누와 유전자가 같아요. 그럼 아이누 들어봤나요? 일본 마치 미국에 있는 인디언처럼 미국의 인디언이 원래 다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특별 거주지역에만 살죠. 똑같아요. 일본에 원래 본토에 이렇게 쫙 살았던 사람인데 야요인이 와서 밀어내서 저 그 홋카이도에 사는 인디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원래 주인들이죠. 아이누.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 아이누입니다. 아이누. 아이누는 조금 좀 독특해요. 민족의 광대적인 특징. 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키가 작고 털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털이 가장 많은 민족이 아이누인데 지금도 살고 있어요. 홋카이도에. 그러니까 얘네가 조모닌의 후손인 거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밝혀져서 우리가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온 놈 사람들이 일본 니네들의 바탕을 이룬 거야. 자랑할 이유 없어요. 원래 이렇게 다 건너가는 겁니다. 오히려 동질성을 가져야지.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옛날부터 우리와 너희는 그렇게 지냈던 사이야. 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물도 입증이 돼요. 이 그 조몬 시대의 유적, 신석기 유적은 아까 문화적인 방향이 오는 이 방향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기저기 막 깔려 있어요. 하지만 야요이 계통의 유족은 한반도의 문화 루트가 똑같습니다. 바로 큐슈 지역을 거쳐서 이쪽 그리고 이쪽으로 이어져서 시기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요이 문화 어디서 했을까? 현재 일본이 야요이 문화의 끝자락에 이제 야마토 정권이 쓰는데 야요이 문화의 그 야마토 정권의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여러분 뭐 세계사 때는 배웠겠지 히미코가 만든 야마타이도 이 큐슈거나 여기 그러니까 한반도 문물이 딱딱 닿는 곳이죠. 바로 여기 중에 한 곳이다라고 일본 역사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중심이냐? 일본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라면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 이런 걸 설명드리는 건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뛰어나다 잘났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역사는 서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트남 볼까요? 자, 베트남에는 이제 청동북, 청동 금속기죠. 똥싼 문화예요. 똥싼 문화. 똥싼 문화의 청동북. 예전에 나왔었던 문제요. 자, 여기 베트남의 북부 지역을 줬죠. 이 지도에 똥싼 문화가 있었고 여기에 대표적인 유물은 뭡니까? 그래서 얘가 답인 거죠. 이 똥싼 문화 말고도 일본 야유의 동탁이라든지 상나라 아니면 얼리터우 뭐 이런 것들 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유적과 섞어서 요걸 구분해내면 동아시아 1번 문제가 처리되는 거예요. 1번 문제가 처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아시아 20문제 중에 1번 처리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시대로 접어 들어가겠습니다. 국가의 성립. 자, 그래서 국가의 성립도 거기 보면 순서적으로 중국 역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반도, 일본, 베트남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 세트씩 계속 나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기준점이 되는 이제 중국이 있죠. 이 중국사를 우선 이렇게 좀 틀로 가지고 있어야만 요 시기 때 이 기준이 흔들리면 다른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마지막으로 요거 중국 왕조를 패턴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중국 역사가 깊고 왕조의 교체가 빈번하지만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 패턴을 지금 4개의 패턴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1번은 하상주예요. 하상주. 곧 배우게 될 중국 최초의 고대 왕조들인데 하나라 얼리터우, 상나라 아까 말했었던 네발솥인데 하상주 이거는 그냥 고대 시대 한 세트예요. 우리 삼국시대의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러듯이 하상주
하상주. 하가 지금 흐리게 처리된 것은 쟤는 기록뿐인 역사라 그랬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상주인 것이고 사실 역사는 이제 상나라부터 이렇게 배울 거예요. 어쨌든 여부를 떠나서 하상주. 자, 하상주 먼저 하나 떨어놓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트가 뭐냐? 춘추전국, 진나라, 한나라로 이어지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조금 이해가 빠를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설명 들으시면 돼요. 춘추전국 그러면 대단한 혼란한 시기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학생의 선거를 학생의 선거가 아니지 학급 회장 뽑겠죠. 여러분 반에서 학급 회장을 뽑는데 후보가 15명 나왔어. 학급이 30명인데 15명 나왔어. 그럴 적에 그런 혼란한 상황을 춘추전국 같다. 중국이라는 이 땅 큰 땅덩어리 막 쪼개져서 수많은 나라들이 막 서로 겨루던 걸 춘추전국이라고. 혼란한 시기. 이 혼란한 시기 한동안 있다가 누군가는 통일하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합니다. 그래서 혼란과 통일. 근데 그 혼란한 시기를 딱 통일했는데 이 통일이 오래 못 가요. 그게 항상 힘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통일이 있다가 이 통일을 길게 이어나가는 왕조가 바로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혼란, 통일, 그리고 긴 통일왕조. 춘추전국, 진한. 춘추전국, 진한. 이렇게 혼란과 통일, 짧은 통일, 긴 통일. 자, 이 패턴은 세 번째에서도 이어집니다. 세 번째도 이어져요. 위진 남북조 시대가 혼란한 시기예요. 앞으로 배울 거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진 남북조 왠지 길잖아. 남북조? 남쪽과 북쪽 쪼개졌다는 뜻이잖아. 위진 남북조라는 혼란 시기. 자, 다시 통일하겠죠? 수나라. 근데 혼란을 통일하면 짧다 그랬죠? 그래서 수나라는 짧아요. 그런 다음에 짧은 다음에 다시 긴 통일왕조 나오겠죠? 그게 당. 그래서 위진남북조 수당은 똑같은 패턴으로 혼란, 짧은 통일, 긴 통일왕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패턴과 세 번째 패턴은 같아요. 자, 마지막 패턴은 송원명청. 송원명청. 하상주처럼 결국은 알아둬야 되는데 송원명청. 근데 이 송원명청도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빨간 것이 우리 앞서 배운 유목국가, 북방민족. 파란 것은 농경민족 한족. 송나라, 한족, 왕조, 원나라, 몽골, 명나라, 한족, 왕조, 청나라, 만주족. 그래서 한족과 북방민족이 연이어서 출현합니다. 송원명청. 자, 여기도 패턴이 있죠. 자, 그래서 하상주 고대시대, 춘추전국, 진나라, 한나라, 혼란, 통일, 긴 통일왕조. 위진남북조, 수당, 혼란, 통일, 통일왕조. 그리고 송원명청, 한족, 북방민족, 한족, 북방민족. 이렇게 우선 패턴적인 이해를 첫 번째 하시고 자,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필기를 하시거나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기를 조금 여기서 구분하면 좋아요. 시기를 구분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패턴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 이 두 번째 패턴이 끝나는 시점 3세기. 이게 1장 끝나는 아까 3세기라 그랬죠. 200년대 초반인데 3세기 끝나요. 한나라가 어찌 되느냐는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어쨌든 3세기 끝납니다. 저 끝나는 시점이에요. 자, 위진남북조 수나라의 수가 7세기에 거의 끝이 납니다. 이 수화당의 끝 지점이 7세기예요. 7세기라면 우리 삼국통일, 우리 역사의 삼국통일이 676년입니다. 676년. 당나라와 연합하죠. 그게 7세기 중반 아닙니까? 수나라가 끝나고 당나라도 7세기 시작된 거예요. 왜? 수나라가 짧은 왕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딱 끝나는 시점이 수나라가 끝나는 시점이자 당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7세기. 자, 그리고 당이 언제 끝나냐? 10세기로 끝납니다. 10세기로 끝나는 것은 곧 뭐예요? 송나라가 10세기에 시작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끝나는 지점 10세기. 송이 시작되고 당이 끝나는 10세기. 자, 마지막이 아니에요. 원나라가 13세기 전후로 움직입니다. 전후로. 원나라는 동아시아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원나라의 13세기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청나라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성립해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시작하죠? 임진왜란 연도는 이후에 뭐 알아둘 거예요. 1592년. 우리 1392년이 조선 왕조가 시작되는 거고 딱 200년 후에 시작돼요. 1592.
전쟁이 막 일본 막 엄청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되죠. 1592. 1592년이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이 1592면은 16세기 끝자락이죠. 임진왜란 끝나고 보니까 17세기가 될 것이고 청나라가 임진왜란 끝나고 바로 서기 때문에 17세기 청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아직까지는 세기를 염두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러프한 세기를 좀 가지고 있으면 대체로 어디쯤이다라고 시간적인 것들에 대한 감이 조금은 주춧돌 정도 쌓은 것이다. 그래서 중국 왕조를 먼저 쫙 쥐고 있어야만 동아시아가 중국이 어느 왕조일 때 뭐다. 항상 이 동아시아 문제는 어디냐라고 할 적에 그 어디냐를 묻는 건 중국이에요. 대체로. 아니면 딴 나라를 물어볼 적에도 그 상대방을 중국으로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주춧돌로 좀 잡혀야겠다. 다시 한번 고대시대 하상주, 그리고 혼란, 통일왕조, 춘추전국, 진나라, 한나라. 다시 혼란, 통일왕조, 위진남북조, 수당. 마지막으로 송원표정.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실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